(2025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시나요? 보통은 성장을 기대하잖아요. 마침 오늘 주일 성서일과 말씀들이 이 성장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자라남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장에 관련되어서 대표적으로 영어 세 단어의 비교가 있어요. growth, maturation, development 다 자라나는 것에 관련된 단어인데 보통 growth는 성장이라고 번역하고 maturation은 성숙, development는 발달이라고 번역하는 편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차별화하여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growth는 길이와 부피가 증가하는 성장을 말합니다. 키가 크고 근육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 growth는 기능의 증가를 같이 동반하죠. 그래서 그 기능의 증가를 포함할 때 maturation, 성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가령 근육이 부피가 늘어나면 힘이 세지잖아요. 근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시력이나 청력이나 여러 가지 힘이 향상이 되고 또 균형이 늘어나죠. 그러한 기능의 증가가 실질적인 기능을 초래하는 것이 걷기나 말하기와 같은 그전과 앞뒤가 달라지는 기능적인 발전을 보여주죠. 그럴 때 성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성숙은 development, 발달로 이어지는데 발달은 그런 성숙이 교류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류가 증가할 테고 점차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 발달은 사회성, 사회화의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 성숙, 발달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무난하게 양육을 받으면 어차피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자로 갈수록 발달까지 갈수록 좀 더 목표와 주변 상황이 꽤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성장은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더 발전된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발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이 성장, 자라남에 꽤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발전시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기에도 어떤 이들과 교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또 새로운 사람과 교류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2025년에도 내게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삶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장만큼이나 그 다음 중요하게 된 것은 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성장과 성숙까지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발달의 의미에서는 누구와 함께 어느 목표를 향하여서 자라나느냐가 꽤 중요한 것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잘한다라는 표현과 잘한다는 표현이 발음이 비슷해서 자주 쓰는 은유잖아요. 잘하면 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어느 단계를 향하여 자라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아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죠. 프로이트는 자아, 이고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한 학자인데요. 그가 생각하는 자아는 두 군데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내부로부터 출발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원본능 이드에서부터 출발한 이고,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환경이나 대상으로부터 취득된 부분으로 자아를 성장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이고, 특히 슈퍼 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 이런 부분들이 이 환경에서부터 취득하여 자기를 성장시킨 부분이 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젝션,
함입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방하고 흉내낸다라고 하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제대로 소화해냄 없이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모방하고 흉내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를 가리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동일시라는 표현을 쓰죠. 함입, 인트로젝션은 아직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상대의 부분을 따라한 나머지 그 상대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 동일시의 단계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것을 취사 선택한다는 특성이 있고 분명한 자율성과 독립, 즉 주체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의 입장에서는 닮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누구의 여러 부분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전 단계인 함입 단계에서는 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느 만큼 성장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목표는 답습에 머무르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동일시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까? 어느 목표이든 지금보다 더 진보된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성장에 대한 주제가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었는데 지난주에 특히 인트로젝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대비했죠. 모방하는 상태에서 체득되는 상태, 자기 것으로 삼는 상태로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배워서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장의 대비로 오늘은 배워서 가르치는 것의 대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것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운 것으로 터득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또 배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그 과정이 우리의 성장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배울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에릭슨은 중년기의 심리사회 발달을 생산성, 제너레이티버티라고 표현했는데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제너레이티버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기 부모에게 받은 것을 전달하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의 선진들한테 배운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전통이 생기기도 하고 문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 말과 글이잖아요. 우리가 말과 글을 배우고 또 말과 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후대의 연속성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이 명절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참 좋죠. 설에 여러 가지의 풍습을 갖잖아요.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고 떡국을 먹고 설빔을 입고 또 전통놀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앞서 배우고 그것들을 또 똑같이 전수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전통과 풍습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풍습은 정말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합쳐서 핵심만을 잘 모아놓은 방식이 되고 거기에 일종의 예식과 예법이 담겨 있죠. 많은 예법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여러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압축된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지난 시간 인트로젝션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넘어가듯이 오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전통과 풍습으로 이어지는 정도까지 되는 부분이 인간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장을 위한 환경 내지 성장을 돕는 부모의 역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정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일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방해들, 장벽을 넘어서는, 그래서 제목을 거슬러 오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난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초기의 난관과 한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웬만하면 넘어서게 되는 난관과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개개인별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넘어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와 기타 일반적인 동물들 간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소 단적인 비유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기본적인 역량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스스로 터득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서고 자기가 스스로 뛰어다니고 하죠. 하지만 포유류는 양육의 과정을 꽤 오래 거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그 양육자에게 꽤나 전적인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포유류는 다른 동물보다 한계와 난관을 넘어서고 개별적인 자율성이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성장한 태도를 보인 반면 자기 인생이 딱 정해져 있는 듯하게 그 정도에서 더 이상 한계나 난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순응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반면 인간은 언제나 그 점을 넘어서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과학의 진보를 보이고 가끔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나 두려울 정도로 한계를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난관과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난관의 극복은 정면 도전이죠.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과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표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관을 넘어서지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스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난관의 극복은 타협과 수용입니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부분들을 양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공유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삶 속에서 반복하면서 장벽을, 우리의 역경을 극복하고 보다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인적 진료, 질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다루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가 쓴 여러 글 중에 자기 스승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었거든요. 자기 학창시절의 한 분을 여러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자기를 성장시켜준 대표적인 분으로 언급되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한테 오히려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가서 그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이 폴 투르니에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정한 스승은
때가 되면 그가 나를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배우는 자세의 위치로 돌아서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끝까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우리가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2025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찌하든 분명히 넘어서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대표적인 덕목이 될 것입니다.